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대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태도가 너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졌으니까 오라니 또 가겠다. 대선 패배해서 대가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선 패배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고 성남시장 할 때 본인이 저지른 것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문제 제기가 돼서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돼 있는 사건인데 어떻게 수사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고 한 건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딱 두 번 나가고 나서 더 못 나가겠다고 하다가 한 번 더 나가면서 이제 마지막이다. 대선 져서 내가 핍박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조사조차 하지 않고 뭉개야 되는 것입니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결론을 내놓고 짜 맞추게 하는 것이라는데 본인이 일체 사실관계라든지 본인의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도 않고 그냥 혼자 30페이지짜리 던져놓고 묵비하면서 검찰이 어떻게 결론을 짜맞추려 한 사건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너무 어색하고 외부에서 볼 때 왜 이런 방향으로 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개인 비리 방어를 위해서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1월에 국회가 필요 없을 때도 방탄을 위해서 국회를 소집했고 또 2월 임시국회는 법에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은 국회에서 뭐를 따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개인 비리 방어를 위해서 장외투쟁을 한다? 저는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한다든지 무슨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 장외투쟁하는 경우는 봐도 개인 비리를 수사하지 말라고 장외투쟁한다는 건 처음 봅니다. 아마 장외투쟁이 나가게 되면 이번 장외투쟁으로 장외투쟁의 의미가 바뀌고 너무 희화화될 것 같습니다. 2월 임시국회도 암울한데 제발 임시국회가 제대로 국정을 다룰 수 있도록 민주당이 다시 한번 당의 진로를 제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내일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난방비 등의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데 택시비까지 오르게 돼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더구나 오는 4월에는 또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무임승차 등 때문에 아마 이런 적자가 생긴 것 같고 8년째 요금 인상이 없어서 요금 인상 압박을 많이 받는 모양입니다. 서울시와 기재부가 이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이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머리를 맞대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기를 바라고 사실은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을 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져야 하는데 우리 기재위를 중심으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좀 논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국은 가뜩이나 여러 가지 고물가로 어려운데 각종 요금 인상되는 데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방법도 고민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서 그대로 확정이 되면 교육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판결 과정에서 보니까 5명을 특별 채용했는데 5명은 2002년 대선과 2008년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해직된 인물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또 그중에 한 명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했던 사람을 또 채용했어요. 이것은 사실 따지면 사퇴의 대가로 채용했다면 이것 자체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가장 도덕적이고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감이 자기와 단일화했던 사람을 자격 없는 사람을 채용을 하고 또 특정 정당 편을 들어서 대선했던 사람들을 채용하고 이 좌파들이 자리를 차지하면
자기 편들 갖다가 넣어서 밥벌이 하게 해주고 자리 주는 일은 이 교육감조차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버틸 것이 아니라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 이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양심에 손을 얹고 서울시 교육을 정상화할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재판 끌어가면서 임기 채우고 미기적거리는 이런 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난방비 급등으로 정부가 어제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서 예비비 1,000억 지출을 결정하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확보된 800억과 1,800억으로 118만 정도의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를 지원을 하는데요. 대통령께서 중산층에 대한 지원 방법도 강구해보라고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래 내일 모레 난방비에 관해서 당정을 하기로 됐습니다만은 정부 측의 준비가 아직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조금 연기하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정부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과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 대책도 마련해서 충실한 당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난방비 급등에 대해서 겪고 계신 고통이 큽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가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을 부추겼습니다. 전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으로 무겁고 힘든 짐을 물려받았지만 윤석열 정부와 당은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난방비 급등을 최선을 다해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추운 겨울 나고 계신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정부가 취약계층에 지원하기로 한 에너지 바우처 등의 혜택을 골고루 받고 계신지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가스요금 감면 등 신청 절차를 몰라 누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출에 대한 예비비 지출을 재가를 했습니다. 취약계층이 정부의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누수 사각지대가 없도록 꼭 세세히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을 통해 좋은 정책으로 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신용 취약계층이 급전이 필요해도 돈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취약계층의 언덕이 필요합니다.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저신용, 저소득, 금융 취약계층의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3월부터 긴급 생계비 대출을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햇살론이나 특례 보증의 금리가 15.9%로 정책 서민 금융상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높은 금리입니다.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하여 대폭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금리로는 금융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은 금융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취약계층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지원하겠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입을 닫았던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돌아오니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을 기자들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두 요구에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자이기 때문에 부르는 것입니다. 탄압받는 이미지 연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범죄 혐의자를 대선 후보로 세운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대선에서 패한 것은 어둠의 세력, 토호 세력과 이권 카르텔을 맺어 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겠다 하니 또 진술서 내밀겠군요. 검찰 조사가 억울하고 모욕적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싸우십시오. 검사한테는 입 다물고 언론에게는 모욕적이고 부당하다고 당당히 임하고 계십니다. 증거는 부인하고 조사에는 입을 닫고 말로만 수사받겠다며 대선 패배자라서 정권의 탄압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는 가식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조작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조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어긴 사람이 법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남 시민이 주신 공권력을 활용하여 범죄 조직과 결탁하여 계획을 세우고 결재한 사람이 조작과 모욕을 운운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룩한 민주주의와 법치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대선 패배와 국민 고통을 거론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대선 후보까지 한 사람이 저지른 온갖 비겁한 행태를 보는 것 또한 고통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바로 민주주의 퇴행의 상징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은 것은 바로 국민이고 민주주의 희망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는 국민이 묻는 것입니다.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국민에게 소명을 하는 것입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대해 대선 패배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는 궤변을 쏟아내는 것도 모자라 윤 대통령이 저를 검찰청으로 부르지 말고 용산으로 불러달라며 뜬금없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이재명의 개인 비리에 대해 수사기관이 당연히 해야 할 수사를 하는데 대체 왜 대선 패배가 등장하고 대통령이 등장하며 정치 보복이라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까? 과거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에 권력을 이용해 법질서를 어기며 사익을 취한 자들에 대한 단죄가 정치 보복이라 불린다면 그런 정치 보복은 끊임없이 초강도로 계속돼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이 말한 대로 하는 것이 무슨 정치 보복이고 검찰 독재입니까? 또한 대장동 수사는 민주당 측에서 주장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국민의 대다수가 수사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 보복 프레임을 들고 나옵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의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출석 날짜와 시간을 제 멋대로 정해서 갔으며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수사에 임했다고 합니다. 수사검사에게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가 어려운 질문을 하면 진술서 안에 다 있다며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고 기소를 목표로 사실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본인이 정말 결백하고 범죄 혐의가 없다면 오히려 검사의 질문에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혐의를 벗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상식인데 진술 거부로 일관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출석을 했습니까? 탄압받는 모습을 연출하고 재판에 대비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출석에 임했다는 의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변호사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어떤 점에서 억울하고 검찰이 무엇을 조작하는지 도대체 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와 검찰 둘 중 하나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지 기필코
진실이 조속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갈 길을 잃은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규탄 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장외 집회에 민주당 전체가 간다는 얘기도 들립니다만 이재명 방탄업소를 위한 장외 투쟁을 시작한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장외 투쟁은 민주당을 파멸시킨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민주당은 이제라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사는 길은 이재명의 감을 넘어 이재명과 결별하는 것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필요도 없는 1월 국회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거리에선 이 대표 방탄용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피의자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도 국회도 국정도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 대표는 형식적으로 소환 조사에 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제는 불체포 특권도 언제든 행사 가능하도록 방탄국회까지 열어뒀습니다.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할 특권들입니다. 이 대표는 많은 혐의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정면으로 해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전부 민주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범죄 혐의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 사법 리스크는 스스로 감당하고 민주당은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국회를 장악한 169석의 거대 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난방비 문제로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그다음에 가스요금 할인 혜택 등을 대폭 확대를 하고 어제는 예비비 1,000억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남 탓을 하거나 전 정부 탓을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은 근거 없는 선동과 거짓말이 난무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붉은색은 LNG의 수입 가격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붉은색은 LNG 수입 가격이고 푸른색은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의 도매 요금을 나타냅니다. 보시다시피 2000년 9월 요 시점입니다. 2000년 9월 달에 메가줄당 12.93원으로 도시가스 가격은 멈춰 있었는데 수입 가격은 톤당 263.4달러에서 2022년 1월 1138.1달러로 무려 4.3배, 43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수입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도매 가격도 마땅히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12.93원으로 계속 억제를 했었습니다. 그 12.93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역대 지난 10년 가격 중에서 최저 가격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미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도시가스 인상을 8차례를 요구를 했지만 정부에서는 다 묵살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에너지 포퓰리즘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지난 정부 때는 도입 가격이 변동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매 가격도 올랐다 내렸다 계속 조정을 같이 해줬습니다. 그 간격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2017년 5월 달에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2017년 말부터 2019년도까지 이 부분에서도 이미 국제 도입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도매 가격은 계속 유지를 함으로써 이때부터 미수검이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많이 알면서도 지금 일부에서는 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요금이 되돌아갔는데 인상을 하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작년 2월 달입니다. 작년 1월 최고 가격대보다 전쟁이 일어났던 2월 달에는 다소 내렸습니다. 그리고 4월, 5월 요때는 더 내렸습니다. 최고 가격이 1138달러인데 반면에 4월 달에는 600달러 중반대로 이미 내린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290달러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이 바로 그동안의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국제 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격 조정을 하지 못했던 문제가 그 근본 원인이라는 걸 빤히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 조작에도 만족을 못하는지 이제는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문재인 정부가 먹튀를 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저소득층과 취약계층들의 소득과 수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매 가격을 인상을 해야 되지만 한꺼번에 인상을 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고 또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일부 할인 혜택을 올린다든지 바우처 금액을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문정부 기간 동안에 국가 채무가 600조에서 1000조 넘게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포퓰리즘적인 에너지 바우처 확대 지급을 일방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들이 그 당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최적의 대책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여야 간에 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 정부 탓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 이전에 오히려 계속해서 현 정부의 탓을 주장만 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지 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엄중한 경제 상황을 정치 선동에 이용하는 것은 즉각 그만두기 바랍니다. 건전한 국민 경제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협조의 길, 협치의 길에 다시 한번 나서주기를 적극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난방비 관련돼서 우리 성원석 수석께서 아주 그 차트 도표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국민들 특히 취약계층 서민들이 이 난방비 급등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그리고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시급한 상황으로서 예비비 10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나섰고 또 국민의힘 경제안정 특위에서도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다가오는 금요일 2월 3일 날 제6차 특위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난방비와 그리고 에너지 공기업 전체 관련되는 사항을 논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정 협의도 앞두고 있어서 2월 3일 예정이었던 제6차 경제안정 특위는 좀 연기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설 연휴 직후에 열린 그 원내대책회의 지난 1월 25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언급을 했듯이 최근 난방비 문제가 지난 정권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후폭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정권 동안 상승세를 보였던 국제 천연가스 가격 좀 전에 차트에 나타났습니다만 작년 2월 그 추세에다가 작년 2월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남으로 해서 가격이 20년 대비해서 22년도 따져보니까 한 800%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형 도시가스 가격을 2000년 7월 이후에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실상 조정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8차례에 2달마다 한 번씩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거의 7차례, 8차례의 조정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안 하고 결국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조정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공사 미수금 다른 데서는 적자로 이렇게 됩니다만 이거는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료비 연동제가 돼서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수금이라고 표현하는데 21년 1분기에 2조 8천억이었던 것이 3분기에는 5조 7천억 거의 한 3배 정도 늘어났고 그 이후에 작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한 9조 원 정도 지금 1, 4분기는 한 14조, 15조 정도 만약 이런 상태가 그대로 된다면 이렇게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서플라이 사각이 오면은 누군가는 이 부담을 반드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부담을 하든지 그다음에 공기업이 제공하는 업체가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은 수요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에서 손을 묶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난방비 폭등 상황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경제안정 특위를 포함해서 경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 교육 정책을 비난하며 정부 포상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퇴직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훈장증에 적힐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이름이 하나같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년 8월에는 민주당으로 총선에 출마했던 모 대학 교수가 윤석열 이름으로 포상받을 생각이 없다며 포기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 포상을 받고 안 받고는 개인의 자유지만 자랑스럽다는 듯이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니 대단히 정치적이며 과도한 진영 논리에 빠졌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포상은 윤석열 개인이 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신해서 주는 것입니다. 국가와 정부의 행위는 정권이 바뀌어도 영속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와 생각이 다르다고 거부하는 것은 진영의 감옥에 갇혀 국가와 진영을 구분하지 못하는 편협한 처사입니다. 거부 이유 중에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훼손하고 소외된 약자를 보듬지 못하고 무한 경쟁을 추구하는 정부의 훈장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 있었다면 교권 침해와 학교 폭력으로 무너진 교실, 기초 학력의 저하, 치솟은 사교육비, 소득 격차에 따른 학력 격차 등의 문제를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민주시민 교육을 빙자하여 친부 길라잡이 교재를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학교가 개판 5분 전이라는 개탄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주장을 한다면 이분들이 말하는 참교육의 실체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진정 교육을 생각한다면 지금 학교에서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있는지, 진영 논리에 빠져 아이들에게 자신의 일방적 신념이나 세계관을 심어주며 단절과 부정의 역사관을 강요했던 적은 없었는지, 지구상에서 가장 실패한 체제를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했던 적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서열화 방지를 빙자하여 자유와 창의, 다양성을 억압했던 것은 아닌지, 소외된 약자를 위한다면서 오히려 금수저, 흑수저 구조를 고착시켜 교육의 계층 이동 사다리 기능을 무너뜨린 것은 아닌지 성찰해 봐야 합니다. 교육자도 당연히 정치적 입장과 정파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절제 없이 분출되면 아이들은 오염되고 기성
체제에 대한 무비판적 종속을 강요받게 됩니다. 그런 교육은 실패한 교육입니다. 정부 포상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분들은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기 이전에 자신들이 교육자가 아닌 정파와 진영의 일원으로서 그것의 포로가 되어 동원된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 의원입니다. 오늘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허위 보도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탈북민의 기순을 여행이라고 조롱했다 논란을 일으킨 MBC가 또다시 탈북민 관련 성폭력 사건을 허위 보도하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27일 법원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2년 전인 2021년 1월, 2월 각각 방송한 유명 탈북 작가 장진성, 그에게 당했다, 탈북 여성의 폭로 등 2편의 방송이 허위 보도이므로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MBC가 방송한 피해 여성의 성폭력 주장을 명확하게 허위 보도라고 판시했습니다. 당사자는 당시 모든 것이 허위 보도라면서 방송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MBC에 밝혔는데 보도가 강행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재판부는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제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으며 이를 알게 되었다면 철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허위 보도를 자행한 프로그램이 MBC의 대표 시사 프로그램, 고발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라는 점은 현재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MBC의 수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MBC 허위 보도 피해자인 탈북 작가는 북한 인권의 참혹한 실상을 알린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북한 인권 활동가를 MBC는 공영방송을 흉기로 악용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버렸습니다. 억울한 당사자는 가정생활,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북한의 참혹한 실상을 알린 탈북 작가의 인생을 짓밟았을 때 기뻐했을 북한 지도부를 생각하니까 이번 허위 보도를 단순 사고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겠습니까? 그런데 조작 방송을 저지른 MBC는 세계적인 탈북 작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 놓고는 사과 방송조차 없습니다. 적반하장의 MBC는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대응 방침과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폭행이라는 사실관계가 전혀 입증되지 않는 일방의 주장을 기본적 팩트 체크도 하지 않은 채 방송한 MBC다운 대형 방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MBC 스트레이트는 김건희 여사 녹취록 보도도 반론을 반영하기는커녕 흥행위주의 방송을 기획하다 방송이 뜻대로 되지 않자 스스로 접기까지 했습니다. 당시에도 MBC는 자평양 유튜버의 일방적 녹취 내용을 속보인 양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속빈 강연처럼 내용도 없었고 국민의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MBC는 끝도 없이 자편향된 방송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취재 방식도 일방의 주장, 친민주당 세력을 변호하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양극단으로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편파, 왜곡, 조작 방송의 선수들입니다. MBC는 항상 보수 진영을 흠집내기 위한 방송거리를 하이에나처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MBC는 항상 보수 진영을 흠집내기 위한 방송거리를 하이에나처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MBC를 심판해야 할 방통위, 또 방문진, 방심위, 또한
친민주당 세력들이 장악한 지 오래입니다. 애초에 공영방송이라는 사회적 공기의 순기능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형 사고는 MBC 박성재 사장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사장뿐만 아니라 관계자 전부 엄단 처벌해야 할 심각한 언론 범죄의 전형입니다. 물론 대형 사고를 치게끔 방관한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 방심위 정연주 위원장 또한 이번 대형 언론 범죄를 책임지게 할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농해수위 소속 안병길 원내 부대표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우리 농업에 백해 무익한 쌀 의무 수매법인 양곡관리법을 기어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의 반대하고 농민들도 반대하는 이 법을 도대체 왜 이렇게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양곡법 개정안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숨은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농림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쌀 매입량 증가에 따라서 창고업자들에게 돌아갈 비용 역시 연동하여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법 통과 시 수혜를 받게 될 전국의 양곡 창고 3,000여 개 중 무려 1,700여 개가 양곡법을 대표 발의한 6명의 민주당 의원들 선거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창고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쌀 의무 수매법이 대한민국 농업에 미칠 심대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데에는 결국 자기들 선거에만 도움이 된다면 그만이라는 극도의 정치 이기주의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쌀 의무 수매법이 농민과 국익에 미칠 해악은 일찍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민주당이 이 법안에 숨겨놓은 악성 포퓰리즘의 실체도 보다 분명해졌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런 티끌 같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근본인 농업을 볼모로 삼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코 세상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될 농업 망치기법을 막기 위해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은 국민들께서 저희와 함께 맞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방위원 윤두현 원내 부대표입니다. 가짜뉴스와 재판 지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박성중 과방위 간사가 이미 지적했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MBC 스트레이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파적 입장에 서서 진영 방송을 한다는 비판을 받던 MBC가 이제 정치권을 넘어서 일반인에게도 사회적 흉기로 다가갔다는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에는 보도된 지 만 2년이 다 됐습니다. 가짜뉴스 관련 소송에서 재판 지연으로 이득을 보는 자는 대부분 가해자입니다. 다시 말해 재판 지연은 가해자를 돕는 격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2년씩이나 끌 수 있었는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허위 논란이 시작됐을 때 MBC 스트레이트 측에서 방송 전에 진실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 되짚어보면 충분히 결론 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올바른 언론의 자세일 겁니다. 이 사건이 2심, 3심을 간다면 공방기간은 훨씬 길어질 것입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이라면 부지하세월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됐다 8개월 만에 문재인 정권에 의해 쫓겨난 김장겸 전 MBC 사장은 6년째 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미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사장 정길의 인사이동을 문제 삼아서 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노동법 위반 사건인데요. 2020년 9월 대법원에 상고됐지만 2년 4개월이 지났어도 재판은 결론이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인데
2년 4개월 넘어서 대법원 계류 중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동안 사실상 국민권은 제한되고 재판을 하면 되레 손해가 난다면 상고 포기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 아닐 것입니다. 김명수 체제 법원은 명심하십시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MBC도 재판이 지연되면 내가 떠난 뒤에 결론 날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으로 시간 끌기에 나서면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분노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법사위 간사인 정경식 의원입니다. 원내대표님과 사무총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그대 부패 사범들이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대책, 즉 1도 2부 3백이라는 그런 소위 고전적인 수법이 생각합니다. 1도라는 것은 검찰 수사가 개시가 되면 도망하는 것이 최고고, 2부라는 것은 그래도 수사가 계속되면 부인하고, 세 번째는 부인해도 안 되면 백을 동원한다는 건데, 이재명 대표도 역시 1도 2부 3백이라는 고전적인 수법을 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 수사가 시작될 듯 하자 개항을로 도망을 가서 국회의원이라는 방탄조끼를 입고 나타납니다. 그래도 검찰 수사가 계속되니까 이제 소위 검찰 수사에서 진술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술을 거부하면서 부인하는 정책을 쓰고, 한편으로는 민주당과 개딸이라는 거대한 백을 동원해서 검찰청 주변에서 수사를 막고자 하는 그런 고전적인 수법을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고전적인 수법에 굴하지 않고 계속 수사를 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대장동 위례 개발 비리 사건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과 범죄 피의자들과의 연결고리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체 그간 자행해온 불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양파 껍질과도 같이 까독 계속 드러나는 이 대표 관련 의혹들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 17일 국내로 송환돼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체포된 직후 이재명 대표와 전화한 적도 없다라며 이 대표와의 관계를 극구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북한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적이 있다. 2019년 1월경 200만 달러, 같은 해 11월 300만 달러, 그 외에도 2019년 말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 약 98억 원을 북한에 송금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존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송금한 금액으로 알려진 500만 달러 외에 추가 송금했다고 밝힌 300만 달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경비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통화 시기와 내용, 그리고 이 대표와 대북 송금 과정을 공유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대북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에 평화부지사직을 신설해 측근인 이화영 전 의원을 임명했고 2018년과 2019년 쌍방울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 주최 남북 행사를 치르면서 이를 이 대표의 치적이라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쌍방울이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지하자원개발 등 6개 분야 우선 사건을 보장받는 체결식 당시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함께 참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어제 김성태 전 회장의 증언으로 실타래처럼 뒤엉켜 있는 쌍방울과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및 실체가 충분히 드러난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사 시절 경기도의 대북 관련 사업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보고를 받았거나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을 주도했을 가능성을 이제는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기도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에 연루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